다음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일까라는 주제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의 차두원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두원입니다. 저는 목적 기반 차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발표 오늘하고 내일 하시는 분들 보니까 UAM 빼고 정말 모든 분야의 분들이 다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뭐 프로젝트나 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때로는 부산의 어떤 스마트 시티 영향이 서울을 넘어설 정도로 사실은 글로벌 시티화 돼 있는 곳이고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마 목적 기반 차량은 그렇게 많이 소개된 분야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한 게 있어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코드42에서 실무를 했고요. 뭐 생기원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섹터에서는 좀 모빌리티 쪽에 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서울이 유료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레벨4에 대한 관심이 지금 뭐 전국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제가 봤던 자율주행 차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차입니다. 볼보의 컨셉카예요. 360C라는 차인데 굉장히 좀 이제 그 사이즈는 크고 그 안에서 이제 내연기관을 제거한 전기차다 보니까 거의 모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진 이런 차를 저희가 이제 꿈꿔왔었죠. 레벨 4 차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차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레벨 4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량은 개조 차량이에요. 개조 차량이거나 그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도 좀 이따 이제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지만 아니면은 박스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차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2015년도에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OEM들이 2020년, 21년을 우리가 레벨 4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투자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공지능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준이 못 따라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벨 4는 약간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선행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인간 레벨에 왔을 때 인간 운전자 레벨에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안전 세이프티를 개런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자율주행의 레벨 4를 우리가 좀 즐길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운전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뭐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테슬라 레벨 3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레벨 2라고 보통 테슬라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인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수준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가 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KST 모빌리티에도 전기차를 발표를 하지만 지금 많은 업체들의 포커스가 사실은 탄소 중립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기 쪽으로 좀 몰려 있거든요. 이거는 2019년까지 글로벌 업체 전체 업체들이 자율주행에 투자한 데이터인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좀 알만한 대기업들에 쏠려 있고요. 이것 또한 50%가 알파벳, 구글의 웨이모와 크루즈 GM, 우버, 바이두, 도요타가 50%, 나머지 그 50%도 뭐 포드 알고 AI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현대와 지금 JV를 만든 액티브 등등이 투자를 해갖고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힘든 좀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체 글로벌 투자를 좀 살펴보면 작년까지 살펴보면 코로나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투자는 줄지 않은 반면에 투자 건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큰 데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벌티컬 영역으로 이제 특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고 뭐 엔젤 시드 투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일 관심을 받는 게 퍼포스 빌트 비클이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GM 크루즈는 이제 GM에서 인수합병한 이제 스타트업이고 GM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다하고 소프트뱅크에 투자가 들어간 회사고 여기서 이제 2020년도에 내놨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죠. 레벨 4다 보니까 조작기라든가 주행 보조 장치가 전혀 없는 제품이고 모듈식 자체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레고라 그러죠. 어린이들의 그 레고식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자체고 뭐 예를 들면은 밑에 이거 슬라이드 스케이트보드라고 부르는데 짐 실는 캐빈, 어퍼 모듈이라고 이제 OEM 쪽에서는 부르죠. 이걸 얹으면 이제 물류 차량이 되고 이 위에 사람이 타는 걸 얹으면 사람이 타게 되는 그런 차로 이제 변화되는 차입니다. 그래갖고 GM이 말하는 건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P2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판정이 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비즈니스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 대신 개인이 사용하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연 $5,000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운행 허가를 받지 못했고요. 두바이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4,000대를 도입을 해서 전체 이동의 25%를 자율주행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형태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존의 차량을 대체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사람 실는 것뿐만 아니라 네오릭사라는 중국 제품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모빌리티 섹터에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아까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 대만의 모브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았지만 전 세계 대도시는 다 운행을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차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생존한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버드라든가 라임이라든가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서울을 뺀 전 세계에 다 스탑을 시켰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 좀 무관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어떤 그 물류용 이동 수단, 즉 자율주행 물류용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그 워크사이드 딜리버리 로봇이라고 부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뭐 로드 딜리버리 로봇 이런 형태를 부르는데 중국 제품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고요. 차폭은 1m고 유틸리티 공간은 2.4 세제곱센티미터, 속도는 50km, 시속 50km, 한 3만 달러 정도 하고 뭐 이미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비대면 딜리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펀딩을 많이 받았고 2025년에 10만 대 목표, 판매 목표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어쨌든 이 모빌리티 섹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지금 뭐 플랜들을 사실은 짜고 있어요. 정부 쪽에서 짜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재밌었던 제품은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히노라는 그 도요타의 상용차 사업부죠. 상용자 회사죠. 저기랑 이제 이스라엘의 리라는 업체가 같이 만든 플랫폼이라는 제품인데 이 스케이트보드 위에 보시면 뭐 식물원, 리프레시를 위한 식물원도 얹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빙 플레이스라고 부르죠.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고정된 데서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좀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오지, 벽오지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이나 아니면 또 외곽의 지역 어떤 특정 마을에 이런 어떤 그 음식 서비스,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로보마트라고 부르는데 움직이는 마트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류도 있고요, 이런 리사이클링 차량도 있고 특수목적 차량, 뭐 도로 보수 차량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B2G 형태로 이제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적게 들고 B2G 형태로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아차에서 이쪽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물류, 운송, 리테일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 걸 보여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퍼포스 빌드 비이클 수요 확대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차량을 출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1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수소 쪽에 좀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뭐 트레일러 드론이라는 뭐 이복이라든가 이런 뭐 트레일러 특히 이제 뭐 드론하고 연결된 형태까지 이런 퍼포스 빌트 비클을 소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전환기를 맞고 있고요. 뭐 부울경 지방에 사실은 티어 1이라든가 티어 2, 3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쪽의 업체분들도 좀 저도 이제 몇 번 미팅을 했고 자문을 했었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관광이라든가 B2G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을 했던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모빌리티 섹터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지 그쪽에서도 펄퍼스 빌트 비클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펄퍼스 빌트 비클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데디케이티드 EV 플랫폼 전용 플랫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봤을 때 첫 번째 그 조립 퍼포먼스를 보면 그 밑에 슬라이드만 만들고 위에 이제 어퍼 모듈은 계속 체인지업을 하기 때문에 조립 퍼포먼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용 EV 플랫폼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수, 부품 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죠. 이게 이제 어떤 조립 퍼포먼스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빈 디자인 플렉서빌리티, 어퍼 모듈 캐빈 디자인은 사실 이제 온디맨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차량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용도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퍼포스 빌트 비클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자체는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이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가 좀 낮다는 특징이 있죠. 기존에 이제 완성차라든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 부지 설비 이런 고정 비용이 드는데 이 퍼포스 빌트 비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UAM이라든가 이쪽을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현대기아가 투자하고 지금 뭐 나름 유명한 뭐 얼라이벌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자동화 비율이 높은 그곳에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픽스드 코스트를 굉장히 좀 낮추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수익은 조금은 낮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시장 수요에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 먼저 어떤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그런 뭐 유저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을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수 목적 B2B, B2G에 굉장히 좀 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걸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동 수단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는 진입이 막혀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저속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매점 같은 것들도 없더라고요. 갖고 뭐 이런 데서 온디맨드로 아까 보여드렸던 마트의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스 빌트 비클이 조금 개념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나타라는 차가 있죠. 근데 일반인이 타는 소나타가 있고 택시용 소나타가 있는데요. 택시용 소나타는 내구성이 한 15%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은데 실제로 뭐 우버라든가 우리나라에 이제 우버는 뭐 택시밖에는 없죠. 우티라고 이제 팀앤모빌리티하고 만든 조인트 벤처에서 운영하는 택시밖에는 없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이제 얼라이벌이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쉐어링이나 헤일링 용도의 차량으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는 이걸 좀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에 지금 판도가 변한다는 게 중국의 우버라고 부르죠. 디디투싱 아마 중국 요즘은 이제 못 나가지만 중국 여행 가면 디디투싱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 업체는 자기네가 직접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BRD라는 업체하고 조인트를 벤처를 만들었고 여기 등록 고객이 5억 5천만 명, 운전자가 3,100만 명, 뭐 1일 운행 횟수가 한 6천만 회 정도 되는데 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헤일링, 쉐어링에 가장 적합한 뭐 안전을 위해서 차선 이탈 경고, 자동 제동, 뭐 보행자 충돌 경고를 포함한 레벨 2 운전자 지원이 있고 밖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고 뒷좌석의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뭐 디스플레이도 쓰게 달았고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손이 항상 뭐 휠 그립에 놓여 있는지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단차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퍼포스 빌트 비이클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퍼포스 빌트 비이클의 어떤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대량 생산하던 체제는 이미 끝났고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차량이 보다 더 세분화되면서 서비스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들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서비타이제이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제조사였지만 이제는 뭐 플랫폼 서비스까지는 못하지만 자동차 자체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퍼포스 빌드 비클이 조금 좀 많이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걸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의 퍼포스빌티의 개념,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위에 어퍼 모듈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의 퍼포스빌티 비클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원래 퍼포스빌트 비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쉐어링이나 헤일링 외에 특수목적 차량으로 또 얘네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단 지금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어퍼 모듈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보관과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와 함께 그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실제로 뭐 일부 스타트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모 기업의 전체 직원을 해커톤을 좀 요즘 제가 주관을 한 적이 있는데 주제를 마음대로 주고 자동차를 서비스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피저빌리티를 이제 발굴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퍼포스 빌드 비이클을 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만들고 이슈를 발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어떤 타겟이 관광하고 숙박, 그 다음에 차박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좀 위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지금 이쪽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갖고 앞으로의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이 B2B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B2C도 있지만 B2G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좀 앞으로 주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시장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의 차두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 발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하지만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화 문제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많지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저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도 아마 더 하긴 해야 되겠죠. 잘 모르겠지만 연구개발도 하고 이제 실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PT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뭐 유일한 완성차 그룹이 현대기아차잖아요. 이쪽에 레벨 4, 5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개발보다는 모셔널이라는 앱티브라는 그 해외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4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사실은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뭐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이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생태계가 빈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또 이제 그 완성차 업체라든가 또 뭐 어나더 스타트업이나 해외 업체들은 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규제를 완전히 100%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규제 쪽에 뭐 킥보드부터 자율주행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생각보다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규제라는 게 경찰청하고 엮여도 있고요, 행안부도 엮여 있고요, 국토부도 엮여 있고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좀 아닌 부분이 많고 하지만 이제 규제 속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운행 가능 영역은 국내에서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는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보면서 이제 미리미리 좀 규제를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1차 버전이 배포가 됐었고요. 뭐 저도 참여를 했지만 이제 2차 버전이 다음 달에 배포가 돼가지고요. 이쪽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카테고리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수고해주신 차두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